제3판 서문 Preface to the Third Edi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처음 6개장은 1960년대 후반의 내용으로 대부분 대학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므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입니다. 마지막 장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바탕으로 한 2004년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장 최근 에세이는 반세기 전 이 작업의 기원부터 이 작업을 이끌어온 생물 언어학적 접근 방식,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중요한 발전 중 일부, 그리고 적어도 촘스키에게는 오늘날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검토합니다. 1950년대 언어와 정신의 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 방식은 행동과학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탐구의 대상은 행동 또는 언어학의 경우 행동의 산물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장 방북 과정에서 가르친 도출 기술을 통해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코퍼스일 것입니다. 언어 이론은 구조적 특성과 그 배열에 대한 제한된 가정에 따라 언어 자료의 본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분석 절차, 주로 분할 및 분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명한 언어학자 마틴 주스는 1955년 한절 설명에서 현대구조 언어학의 결정적 방향을 언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체계 없이 기술될 수 있는 결정으로 식별했을 때 과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과학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백지상태라는 일관되지 않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2판의 서문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판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6개 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 3개 장은 1968년 출판된 논문 언어와 정신 Language and Mind를 구성합니다. 아래에 제인스된 초판의 언어와 정신의 서문에서 설명하듯이 정신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어적 기여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는 1967년 1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대학 전체의 청중 앞에서 행해진 베크만 강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에세이는 이어지는 세 장과 별개의 단위로 구성합니다. 4장 자연화의 형식과 의미는 1969년 1월 미네소타의 구스타부스 아돌푸스 대학에서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다소 비공식적인 강의의 대략적인 텍스트입니다. Language and Mind, 언어와 정신 및 기타 저작물에서 제시된 기본 개념 중 일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구문 구조의 의문론적 해석에 대한 일부 후속 작업을 제시합니다. 촘스키는 이 자료가 이전 이론의 한계와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이 이론이 수정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 문제에 대한 더 기술적인 조사는 1972년 헤이그의 무돈 출판사에서 출판된 촘스키의 논문 생성문법의 의미론에 관한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5장은 언어와 정신에서 전제되거나 비공식적으로만 개발된 일부 세부 재료를 탐구하는 훨씬 더 기술적인 연구입니다. 이 경우 대상 청중은 주로 심리학자와 심리언어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판 서문 Preface to the First Edi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책의 앞 3장은 촘스키가 1967년 1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행한 베크만 강의의 3가지 강의를 다소 정교하게 만든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연구에 대한 과거의 기여를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 추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연구와 관련된 언어학의 현대적 발전에 전념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언어와 정신에 대한 연구가 취할 방향에 대한 매우 추측적인 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강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언어학사에 대한 연구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기여를 평가하려는 시도조차 매우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언어학의 현대의 행동과학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변에서 과학으로 전환을 달성했으며 이전 작업은 안전하게 골동품 수집가에게 맡겨줄 수 있다는 망상, 즉 정확한 용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엄격한 분석과 신중한 실험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촘스키는 행동과학이 상당 부분 자연과학의 표면적 특징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학적 특성은 대부분은 주제를 제한하고 다소 주변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달성되었습니다. 3판 더드 에디션의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1장 마음 연구에 대한 언어적 기여, 과거 Linguistic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Mind First 에서 촘스키는 언어 연구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표현에서 이 질문은 현대 서구 사상을 관통합니다. 우리보다 덜 자의식적이고 덜 구획화된 시대, 언어의 본질, 언어가 인간의 정신적 과정을 반영하거나 사고의 흐름과 성격을 형성하는 측면은 학자와 재능 있는 아마추어 연구와 추측의 주제였습니다. 다양한 관심사, 관점,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언어학, 철학, 심리학이 불안하게 각자의 길을 가려고 애쓰면서 언어와 정신의 고전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다시 나타나 이러한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그들의 학문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소 인위적인 학문 분리가 종말을 구할 수 있다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절대적인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은 더 이상 명예로운 일이 아니며 고전적인 문제를 참신하고 때로는 암시적인 방식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및 커뮤니케이션 과학 그리고 오랜 신념에 도전을 하고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적 환경의 일부가 된 특정 족쇄에서 과학적 상상력을 해방시키는 비교 및 생리 심리학의 발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3판 2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2장 마음 연구에 대한 언어적 기여 현재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리학의 한 가지 어려움은 그들이 다루는 현상이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복잡한 설명 이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당연하게 여기거나 어떻게든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친숙함의 효과는 종종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프강 쾰러는 심리학자들이 자연과학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은 과학 심리학이 창설되기 오래전에 정신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작업 초기에는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 사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발견에는 특정 충격값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타원 궤도나 중력 상수에 대한 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은 종류의 정신적 사실은 심리학자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문제이고 일단 지적되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더 미묘한 효과도 있습니다. 현상은 언제나 너무나 친숙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전혀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문학 이론가와 철학자들이 많이 논의해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초 빅토르 슈클롭스키는 시 예술의 기능이 묘사된 대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3판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3장
마음 연구에 대한 언어적 기여 미래에서는 촘스키는 과거를 논하면서 서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언어 연구를 풍요롭게 한 두 가지 주요 전통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촘스키의 마지막 강의에서 촘스키는 철학적 문법과 구조적인 언어학의 일종의 종합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즉각적인 지평선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암시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촘스키가 참고 자료로 사용해온 연구와 사색의 주요 전통 각각은 마음의 문제에 대한 특정한 특징적인 접근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곡 없이 각각이 그 시대의 심리학의 특정 분야로 진화하여 뚜렷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조언어학의 호전적인 반심리주의를 고려할 때 구조언어학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전적인 반심리학이 현대 심리학 자체의 많은 부분,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어 사용과 습득에 대한 연구를 독점했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주목하면 역설은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의 과학이 아닌 행동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용어 혁신에 대해 너무 많이 읽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대적 사고가 행동과학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이는 용이성과 의지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에디션 3판의 8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4장 자연어의 형태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인간 본질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연구할 때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인간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인간에게 고유하고 인간 존재의 모든 중요한 단계, 개인적 또는 개인적이든 분리할 수 없는 정신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매력이자 좌절감이기도 합니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인간 언어의 핵심의 문제, 즉 언어를 숙달하면 무한한 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여전히 무능력하다는 사실에서 그 좌절감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경험의 새로운 표현, 단순한 물리적 유사성을 지니지 않고 자신의 언어 경험을 구성하는 표현과 단순하게 유사하지 않은 표현, 그리고 우리는 그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감지 가능한 자극 구성과 관계없이 적절한 경우에 다소 용이하게 그러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으며 여전히 신비한 능력을 보유하고 보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언어 사용은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정상적인 언어 사용의 이러한 창의적인 측면은 인간의 언어로 알려진 동물의사 소통 시스템과 구별하는 하나의 기본 요소입니다. 참신하면서도 적절한 언어 표현은 창조하는 것이 언어 사용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판의 102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의 5장 언어의 형식적 성격에서는 언어의 일반적인 속성과 역량과 성과를 다룹니다. 언어의 일반적인 속성에서는 많은 세대의 생산적인 학문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질문은 아주 잠정적인 대답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설명이 가능한 언어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성격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언어의 선택된 측면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성공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상징적 조작, 의사소통, 자기표현의 의미적 시스템 중에서 인간의 언어를 구별하는 특정 속성과 조건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어 역량과 성과에서 가장 조합한 수준의 설명에서 우리는 언어가 소리와 의미를 특정한 방식으로 연관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의도된 의미론적 해석을 통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명확함 외에도 언어 구사에 대한 이러한 조잡한 특성에는 심오한 모함이 있습니다. 문장은 언어적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문장의 음성학적 형태와 문장의 본질적인 의미론적 내용을 결정하는 규칙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내면화했다는 점에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특정 언어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찰된 실제 수행하는 언어 사용이 단순히 언어 규칙 체계에 의해 확립된 고유한 소리로 의미 연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3 어디션 3판의 14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의 6장 언어학과 철학 Linguistics and Philosophy에서는 언어학자와 철학자의 방법과 관심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 분야를 뚜렷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느 쪽에 다른 분야에서 얻은 통찰력을 편협하게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의 유익한 교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예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노 밴들러는 최근 저서 언어학과 철학 Linguistics and Philosophy에서 구조언어학의 과학은 분석 철학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언어 철학자들을 거쳐서 존 랭크 오스틴까지 갑니다. 촘스키는 그가 스케치한 방식을 따라 언어학이 철학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회의적입니다. 분석 철학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방식입니다. 반대로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의미와 사용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어디션 3판의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새로 구성된 7장 생물언어학과 인간의 능력 Biolinguistics and the Human Capacity에서는 촘스키는 반세기 전 초기 생물학과 수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은 몇몇 대원생들의 논의를 통해 생성되기 시작한 이 생물 언어학적인 관점에 대해 몇 가지를 논의합니다. 미국에서 막 알려지게 된 동물 행동학 연구를 포함하여 전후 몇 년 동안 그들 중 한 명은 에릭 레네버크였으며 그의 1967년 연구는 언어의 생물학적 초기 기초가 이 분야의 기본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학제간, 세미나, 국제회의 등 상당한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분야는 1974년에 처음으로 생물언어학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주요 질문 중 상당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물어봐야 할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질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밝혀진 일부를 포함한 언어의 명백한 원리가 언어에 고유한 정도입니다. 인지 시스템적인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기본적인 질문은 다른 영역이나 유기체에서 상동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언어가 원칙에 따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날카롭게 하고 언어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선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며 언어학 및 기타 영역의 이론적 설득과는 무관합니다.